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시사날에서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해노동인권연구소 대표인 권태용 노무사 자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법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이 손대지 못하는 노동 현장이 많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중소, 제조 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고 또 죽어도 된단 말인가? 자, 사실 시행 전부터 대단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시행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논란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개념 정리부터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룡길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도입됐느냐 했을 때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주에게 과태료 정도만 자꾸 부과하니까 안전관리 의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2022년에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해놓은 원료나 제조업을 하는 와중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다만 처음 시행될 때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를 해왔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재해 사고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로 시행 2년이 넘었는데요. 보니까 각계마다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한 줄로 들어볼까요? 노무사님부터요. 노동자가 퇴근 후에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시험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 많은 안전관계법이 있어서 다 처벌이 돼 왔는데 그런 사실 전제 자체가 잘못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오히려 안전을 뒤틀리게 하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사업장에도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리해 주실까요? 이게 5인 이상 50인 미만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하는 게 5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업장의 경우입니다. 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기준인데 만약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전날부터 이전 한 달까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근무했느냐,
즉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은 내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4명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요일별로 달리 쓰는 경우에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했을 때 5명이 되지 않으면 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견이더라고요. 노동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기업계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 안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현실을 좀 고려해달라, 그래서 좀 유예를 해달라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 사실 2년 전부터 있었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된 지금 더욱더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통계를 보니까 사망사고 약 10,000건 중에 62%인 약 6,000여 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의 3차, 4차 하청업체가 많고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납기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은 취약하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면 결국 이 법이 시행돼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외국처럼 알려준다면 충분히 이 법도 오시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기업들이 안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것도 역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조차도 답변을 못하고 전문가조차도 답변을 못하는 그 법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50인 미만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기존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옥상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그것도 서류 작성 위주의, 그리고 또 모호한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 법을 지키라고 하면 과연 현실에서는 이 법이 작동이 될까요? 노무사님 말씀 중에 사망사고 6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 소규모 사업장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과 함께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 철강업계는 이번 중차법 확대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최영규 기자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 핵심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고들을 보면 함께 작업을 하고 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혼자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장구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해서 사망 사고에 이르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 한국철강협회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중대재해 사고가 주로 기계와 설비와 이 벽면 사이에 끼이거나 또 추락하는 이 크레인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야간의 설비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이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작업하거나, 만약 이 안전관리 의무가 좀 더 강화가 된다면 혼자 있을 때는 작업 지시가 내려지더라도 이걸 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철강 업계의 경우에는 우리 포항하면 포스코지 않습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하청 이렇게 갑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물량을 요구했을 때 야간 근무를 하거나 빠르게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철강업계에서도 저는 쟁점이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에 확대 적용되려면 하청업체들에게 이 안전관리 의무를 원청이 계산한 비용 안에 과연 포함시킬 수 있을 거냐. 그렇지만 하청업체가 원청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데 있어서 우리 철강업계에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토부는 2019년 5월부터 사망사고 명단을 발표해 왔고요. 2020년 4월부터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내용에는 전체 사망자 발생 통계를 비롯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자체 명단이
담겨 있는데요. 백대건설사 사고에 한해서는 원도급, 하도급, 시공사명, 사망자 수의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같은 명단은 지난해 3분기 공개를 마지막으로 비공개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중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2022년 1월 달에 전남 지역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도대체 저는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을 고용노동부에서 사고 백서를 보니까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를 엉망으로 하고 기준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이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이해관계인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명단 공개 자체도 안 해버리면 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들이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질 겁니까? 못 가진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면 제2의 전남 주상복합 아파트 사고가 아니라는 법이 있겠어요? 이런 명단 공개조차도 비공개한다는 거는 너무 좀 퇴행적인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단 공개를 지난해 4분기에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 혹시 이 정부와 건설노조 간에 갈등이 있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형 건설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난 100대 건설사 명단에서 포함되면 이 건설 노동자들이 하청의 하청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해서 더 요구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뭐 아파트 가격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배경 중에 한 가지가 좀 사라지게 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함과 뭐 긍정적인 면 다 떠나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데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벌을 처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만큼 강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전에 준비하자라고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버리게 되면 뭐 이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에 대부분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해가 발생했고 재해 예방에 뭐가 부족했는지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보가 투명하게 좀 공개가 돼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사 명단에 이 비공개한 것 또한 행정이 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스스로 좀 후퇴시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이 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또 실효성, 한계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또 토론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대기업, 큰 회사들, 원청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비용이나 이윤을 줄이기 위해서 외주화를 시킵니다. 거기에 위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하청에 일하는 업자들 밑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산재 사망 사고에 지금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용자 책임만 노동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해왔죠. 근데 이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많은 생산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이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공론화시키고 논쟁이 돼야 될 부분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뭐든지 우리가 조직 관리의 철칙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 원청이라고 해서 원청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재해방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원청은 원청의 지위와 유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하도록 하고 또 하청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청이 작업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청은 하청으로서의 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는지 하청이 하는지 그다음에 공동으로 해야 하는 말도 없습니다. MBC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할 때 만약에 원청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실효성 있는 재방 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과연 거기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 정도밖에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이 지도 감독을 하면은 오히려 성무당에 사람 잡는 꼴이 되는 거죠. 단지 원청이라고 하는 이유로 재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재방에 후퇴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원청의 역할이 100%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 보건에 대해서 원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사회의 공론화에 대해서 논의를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면 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이 많은 의무를 원청에게 하청과 동일한 의무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주 업체가 우리 예를 들면 MBC에 와서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MBC가 안전보건 조치를 우리 하청업체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지만 MBC도 똑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데는 다 원청의 사장님들이 다 처벌돼 왔습니다. 현재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원청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원청에 대한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이에 대한 반론. 산업안전보건법이 회사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 의사결정권자, 우리가 말하는 경영 책임자의 논쟁이 붙는 겁니다. 이 경영 책임자들이 실제로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만이 우리 회사가 이런 사망사고나 이런 게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바꾸자라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결단을 내리고 그게 맞게끔 안전보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좀 덜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래 왔다는 겁니다. 교수님 얘기했듯이 산업안전보건이 전 세계 유례 없는데 왜 이게 발생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그 역할을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왔던 겁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다 형사처벌 돼 왔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 법은 사실 대기업 본사의 사장님들을 좀 겨냥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기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느냐? 대기업에 대해서는 왜 손방망이가 되고 있느냐?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느냐? 하면 이 법 자체가 엉성하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원청은 원청의 위상과 주의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뭐 하니까 이거 도대체 원청이 하는지 하청이 하는지 원청이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엉성하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에서 뭔가 기소를 하려고 할 때 위반 사항을 찾기가 이게 처벌을 범죄가라고 뭔가 소명을 해야 하는데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로펌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백을 하는 겁니다. 정작 이 법이 내걸었던 목적으로 삼은 대기업의 이 경영 책임자들은 다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정에 반하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지금 조장하고 있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실효성이 이렇게 낮을까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그 관련 사건 검찰 송치율이 한 3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10건 중에 3건 정도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검찰 송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7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법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해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심층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실효성 있게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그 보건안전 대진단 여기 요 앞에 고용노동부 부항노동청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한다. 근데 이러한 조치는 결국은 사업주의 협조도 해야 되고 사업주의 협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그 영국의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추락이라는 어떤 단어를 딱 누르면 추락의 종류부터 해갖고 원인 그리고 사업주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보건재진단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단지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안전보건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방금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을 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방에 집중을 해야 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행정력을 처벌에 집중하게 하고 또 이 많은 이제 비용을 우리 형사처벌 회피하는 쪽으로 쏟아붓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행정력이 지금 아까 대진단 같은 거를 아무리 하더라도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께서 이 중처법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물어보는 사항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글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리고 법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예방보다는 처벌에 집중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영국 사례처럼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 그다음에 지도, 정보 제공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큰 기업들은 또 형사처벌 회피하는 데다가 로펌에 막 의지하고 그냥 그것도 묻지마식으로 이제 무작정 의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온통 지금 중대재해처벌은 겉멋만 들어있는 상태고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적용이 됐지만 경영계에서는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확대하는 것을 다시 좀 유예시켜달라. 이 정부에 여러 차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반대죠. 50인 미만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예외다. 여기까지 확대 적용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노동계에서는 지금 경영 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좀 한정해달라. 처벌되는. 그러니까 안전 책임자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가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요걸 좀 한정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 경영계에서는 형사처벌이 지금은 하한선이다. 1년 이상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이 이하로 선고할 수 있게 해달라. 좀 처벌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 등을 하고 있어서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가 전면적으로 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노동계, 경영계 양쪽 주장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노동계 주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작정 좋은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실효성을는 아예 의문이라든지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이 법은 그저 좋은 법이니까 확대 적용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은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미사여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떠들어도 그 법이 실제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고쳐야죠. 그다음에 경영계는 이 법이 그냥 부담스럽다.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유예시켜달라. 2년 후에는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2년 후에 이 법을 실효성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2년 후에는 단지 그 어떤 시행부 인생처럼 그냥 연기만 될 뿐이지 그 문제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정비를 해야지.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이 대개정, 전면 개정을 전제로 해서 중대재해법을 폐지하고 일원화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많은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이 중복 충돌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중복하고 충돌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지킬 수 없는 법을 지켜라? 그건 법치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그런 오명을 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저는
일단 경영계부터 먼저 얘기하면 형사처벌을 개선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더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대로 이렇게 처벌이 안 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도 완화시키자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실제로 형사처벌하는 기준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상당하게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거지 무조건 사고 났으니까 처벌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서 구속된 사람이 한 명, 대표이사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완화시키자 말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축적된 판례가 나와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결국은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는 영세한 사업주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대공장이나 큰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재해에 덜 취약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노동시장이 나눠지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풍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적용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공론화라든지 어떤 그런 심층적인 전문적인 논의를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 좀 부끄러운 지점이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후진적 국가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만큼의 산업재해가 있는 곳이 드물다라고 하는데 좀 근본적으로 이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재해방 선진국과 비교해서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 저는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선진국의 재해방 기관들의 전문성을 대학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전문성은 초등학생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그 직원 수를 늘리고 늘린다 하더라도 오합지졸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산도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지금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첩법으로 해서 그 고비용 저효과 행정구조가 저는 고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법행정 시스템을 실효성 있고 정말 재해방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도록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을 감시를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은 항상 보여주기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하는 척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좀 미진한 점도 있겠지만 좀 보완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에 대한 산업안전 중장기적인 보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서 이제는 위험도 직접 책임지는 그런 위험의 직접 책임화 이렇게 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입니다. 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이 옐로카드보다 레드카드를 바로바로 계속 꺼내면 이게 좋은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드카드를 꺼내지 않는 심판도 이 팬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축구연맹에서도 시간 끄는 행위 그리고 선수들에게 위해를 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즉각적인 퇴장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정말 위험한 행위인지 비디오 판도까지 합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더 제 기능을 다하려면 이 재해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좀 공개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2년이 시행된 지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논란은 조금 더 긍정적인 개선으로 가는 그런 논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